아파트는 사고 기다리는 거고 고민할 건 뭘 살지 정도이고 주식은 기다렸다 사야 되고 고민은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 아파트에 하는 고민을 결국 주식에 해야 되고 주식에서 해야 되는 고민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 책에서 좀 가벼운 질문 한 가지 좀 들어보면 계좌를 열어보지 않으면 얻게 되는 이득 같은 게 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재테크와 관련한 이제 고민거리인데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퀴즈부터 먼저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 화면에서 퀴즈를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나라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이 더 많이 올랐냐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냐 이런 단순하고도 재미있는 질문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표예요. 주식이 뭐 정신없이 많이 올랐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그렇죠. 코스피와 강남 아파트의 가격 그래프인데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1986년이 포함돼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야, 이 사람 관찰력 봐라. 근데 처음에 저는 보면서 요를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딱 바로 뒤에 이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주가 때문입니다. 주 코스피라고 하는 주가는 플럭추에이션이 너무 크기 때문에 1986년부터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면 이거는 굉장히 쌀 때 산 거예요, 주식을. 그렇죠. 그런데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주가가 거의 5배가량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 1990년부터로 계산을 하면 아파트가 훨씬 좋고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86년처럼 저점에 잘 샀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주식이 월등하죠. 이거의 교훈은 주식이 좋아, 아파트가 좋아?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보자라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은 쌀 때는 진짜 싸고 비쌀 때는 진짜 비싸다. 원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이다. 언제든지 사고 언제든지 팔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하고 혹은 탐욕적인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 부르스를 추는 곡선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은 언제 사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뭘 사느냐보다 그걸 언제 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루 종일 공부도 하고 방송도 보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고민을 해요? 뭘 사지? 뭘 사지? 라고 하는 고민을 주식을 하는데 뭘 사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전에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지금이 주식을 살 때인가? 더 쌀 때가 올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이 싼가? 하는 결정이에요. 지금이 싼 시점이라면 뭘 사지라고 하는 고민은 안 해도 돼요. 뭘 사도 돼요. 지금이 비쌀 때면 뭘 사도 안 돼요. 그러니 진짜 주식은, 그리고 주식은 쌀 때는 되게 싸고 비쌀 때는 되게 비싸니까 요것만 잘 맞추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사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렸다가 사야 된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사야 되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는 우리가 보통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아파트를 언제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올해 살까요? 아니면 내년이 조금 더 빠질까요? 아니면 내년은 오르니까 올해 빨리 사야 되나요? 올해 사면 봄에 살까요? 가을이 나을까요? 지금 그 질문을 해요. 아파트는 뭘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별로 안 해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언제 사는지만 알려줘.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난 30년간 움직인 걸 보시면 언제 샀어야 되는 걸 찍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찍 사면 좋은 거고 늦었어도 언제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디를 사느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추면 한 5% 정도 그렇죠. 싸게 사는 구간이 있기는 있으나 5%면 1년이면 오르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1년 먼저 샀는데 좀 비싸게 산 거나 1년 나중에 샀는데 싸게 산 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건 사고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한 거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파트는 사고 기다리는 거고 고민할 건 뭘 살지 정도이고 주식은 기다렸다 사야 되고 고민은 지금 살지 말지를 결정하고 아파트에 하는 고민을 결국 주식에 해야 되고 주식에서 해야 되는 고민은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은 싸게 사야죠. 싸게 사야죠. 그게 거의 에브리띵이니까. 그런데 싸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싸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샀으면 그거는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다.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돈을 벌면 그걸 돈을 안 갖고 있고 어떤 자산을 자꾸 사잖아요. 그걸 재테크로 가잖아요. 그럼 오르니까 사는 거죠. 그럼 왜 오를까요? 라는 질문 드리니까 왜
왜 오를까? 오르니까 우리는 사는 거고 오르는데 베팅을 하는 건데 왜 오를까? 통화량이 계속 풀리니까? 아니면 뭐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니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통화량은 누군가에게는 퍼지게 되고 그렇죠. 결국은 5천만 국민한테 퍼지게 되는데 골고루는 안 퍼져도 퍼지게 되는데 퍼진 그 통화량이 돈이고 그 돈은 쓸 거잖아요. 그건 뭐에다 써요? 기업이 만든 제품에 쓴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작년보다 올해의 통화량이 10% 늘어났으면 사람들이 쓰는 돈도 10%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럼 기업이 매출도 10%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로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기업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계속 통화량이 그렇게 늘어나는 시대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 계속 됐냐? 아니에요.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시기는 최근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200년보다 이전 사람들 중에는 재테크를 잘한 위인이 없어요. 전 세계 그 어떤 위인 중에 지금보다 200년보다 먼저 태어난 분 중에 재테크 잘해서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는 분이 있으면 말해봐요. 그 이후에는 워렌 버핏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고 사람들이 재테크도 하고 했지만 통일신라 때는 재테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화량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경제 시스템 하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베팅하는 게 재테크예요. 그 원리를 충분히 이용하자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재테크는 적절한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잘 사서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벌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중간에 이렇게 움직일 때 요때 팔고 요때 사고 요때 팔고 요때 사고를 할 수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벌겠으나 거의 뭐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그렇죠.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 짓을 시도하는 건 지성인이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합리적으로 내가 그걸 어떻게 맞춰?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왠지 맞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사람은. 그렇죠. 차트를 보면 아씨 이거 오를 것 같은 느낌이 왜 자꾸 강하게 들지?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랬다가 아닌 것 같으면 무서우면 팔고. 그게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자면 재테크의 원리는 계속 경제활동에 의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늘어난 통화량이 저절로 우리의 자산 가격을 장기적으로는 올려줄 거라는 그런 믿음에 베팅을 하는 거라서 부동산에 투자할 거야? 그러면 이건 싸게 사고 비싸게 사고 없으니까 그냥 얼른 사. 그리고 오래 기다려. 이게 유일한 원리고 주식은 기다렸다 사, 싸게. 그러나 샀으면 일단 기다려. 기다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사실은 주식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지수에 투자하세요. 개별 종목을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기다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다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애플을 사지 말고 나스닥을 사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플을 샀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 두려워서 팔아야 된다고요. 애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근데 나스닥이 반토막이 나면 나스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덜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플럭추에이션이네. 라고 강한 확신을 할 수 있는데 지수를 사면 어쨌든 지수를 시간을 사면 견딜 수 있고. 그렇지. 지수를 사면 기업이 나빠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니까 그냥 늘 일상적인 이유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합리적인데 특정 기업을 사서 반토막이 나면 이게 그냥 일상적인 흐름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 새끼 문제가 생긴 건지를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개별 주식은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애플이라도 개별 주식을 사면 길게 기다리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사는 타이밍을 잡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사고 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오래 기다리는 거니까 오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번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개별주 사지 말고 지수를 사고 포트폴리오를 사서 기다리는 동안 내가 불안하지 않게 만들어라. 1번. 좋은데요? 2번 계좌 자꾸 열어보지 마라. 저는 그래서 증권사들이 그 현재 잔액을 조회는 할 수 있게 하되 조회할 때마다 5만 원씩 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헬스장 가서 PT 하는 게 운동을 PT로 하면 더 잘 돼서가 아니라 진짜 싫지만 하는 효과잖아요. 그렇죠. 강제. 똑같아요. 그거 자꾸 쉽게 볼 수 있게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다고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볼 때는 5만 원, 두 번째 볼 때는 10만 원, 세 번째 볼 때는 20만 원 이런 식으로 매겨야 일부러라도 안 본다. 그래서 안 봐야 오래 기다리죠. 잘못하면 중간에 팔고 싶을 때가 오거든. 올라도 팔고 싶고 내려도 팔고 싶고 팔고 다시 사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은 뭐 미국의 QQQ나 SPY를 우상향하니까 사라고 하는데 이제 기자님은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상향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내려가기 시작하거나 뭐 다른 너무 많이 오르거나 그러면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거기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가 그 재테크의 전부이니까 그래서 열어보지 마라. 열어보지 마라. 그 지수사라는 게 한국은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을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 고민도 하게 되죠. 그런데 저는 몰라요. 그러면 미국은 그럼 뭐 항상 그런 건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진 않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되게 이제 심오한 주제인데요. 예전에 우리가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됩니까? 중국 주식을 사야 됩니까? 한국 주식을 사야 됩니까? 일본 주식을 사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 주식이 괜찮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럼 일상적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역사를 보면 되게 기적적인 나라예요. 굉장히 많은 우연과 행운이 같이 겹쳐져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제로에서 발전한 나라가 없다면서요? 진 것 같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고 이게 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떠오르는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멕시코, 뭐 동유럽의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한국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올라올 거냐에 대한 질문에 예스, 당연하지. 주인공은 계속 바뀌기 마련이고 또 이제 청년들이 크고 그러는 거지 라고 한다면 미국은 팔고 걔네들을 사야 되는 거고 야, 한국, 일본, 대만, 중국 이런 나라가 예외였어 라면 비싸지만 미국을 사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건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와 대만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과정을 냉정하게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이게 우연과 행운에 많이 작동한 거냐? 아니면 멕시코도 이러면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구별해야 되잖아요. 야, 이거는 그냥 뭐 인건비 싼 나라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하면 바이 폴란드 가야 되는 건데 야 진짜 아슬아슬했구나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라고 한다면 바이 아메리카 인 거라서 우리의 어떤 지나온 역사 경제발전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의외로 우연과 행운이었구나. 그렇죠. 뭐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그런 것들이 다 겹쳐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우연과 행운에 의해서 달성한 경제성장이라고 표현하면 민망하고 싫으니까 당연히 노력은 했지만 뭐 불굴의 의지로 뭐 이렇게 표현하고 왜 불굴의 의지가 없었겠냐만 그건 진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테크를 위해서는. 지금 이제 기자님 이제 보내드려야 돼서 마지막 정리만 하면 그러면 올해 또 워낙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 만나시는 여의도의 이 현인 같으신 분 아닙니까? 갈 때쯤 되니까 조금 잘해주네. 자, 그래서 올해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중에서는 좀 어떤 자산 그래도 조금 더 포커스해야 한다 보십니까?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뭐 사실. 올해는 저라면 저는 자꾸 골드에 신경이 쓰입니다. 금, 디지털 금도 포함된 건가요? 디지털 금도 그래서 그 정책이 궁금해요.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이 궁금한 건데 근데 이제 전통적인 오리지널 금은 이건 아무 근거가 없는 거지만 꽤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속 사고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살 것 같고. 그런데 원래 그런 거를 급하게 사서 올리는 바보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천천히 사겠지.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천천히 사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티핑 포인트가 오면 그 상승 각도가 커지겠죠. 그러나 커진다고 아유 여기까지만 사기로 했으니까 안 사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시나리오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자산 투자는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묻어두고 기다리세요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부동산과 주식과 금융상품에 나눠서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라는 재미없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질문의 뜻이 그거는 나도 알아 2% 그거 말고 약간 시즈닝 되어 있는 뭐 너만의 뭐 좀 뭐 간식 같은 거 얘기해봐 이 자식아. 그런 거라면 저라면 금인데 저는 그런 걸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내 예상대로 갈 경우에는 대박이 나고
내 예상이 안 맞을 확률도 50%인데 그럴 경우에는 쪽박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플랫이거나 손실이 뭐 한 10% 안쪽으로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을 때 그걸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 오르는 폭도 내리는 폭도 같습니다. 라고 이거 동전 던지기지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올 한 해에 금값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 많이 오를 가능성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많이 오를 확률과 많이 떨어질 확률 중에는 많이 오를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비슷하게 플랫할 가능성이 제일 크겠으나 뭐 하나 간식으로 좀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저라면 그거 같습니다. 혹시 금값이 많이 오르면 다른 자산에 어떤 게 떨어지거나 아니 오르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나요? 상관성이? 사람들은 투자 자산에 넣는 돈이라고 하는 게 늘 고만 일정하니까 요게 오르면 뭐 그럴 텐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금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금만 사려고 하니까 주식과 부동산은 안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금을 누가 샀어요? 그럼 누가 팔았을까요? 금 보유자가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는 코스피 주식을 살까? 금을 살까 하다가 금으로 가는 바람에 코스피 주식은 안 올랐죠. 그러나 내 덕분에 금 판 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놈은 캐시가 생겼잖아요. 내 캐시가 그 놈한테 간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르는 거지 내가 금으로 자꾸 몰려들기 때문에 다른 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을 판 누군가가 그런 사람들이 다음에 뭘 살 거냐에 대한 거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난 그냥 캐시만 가지고 있을랜다 한다면 뭐 문제가 생기겠으나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저 신화가 어디서 오냐면 또 마찬가지예요. 전 국민이 다 부동산을 사니까 돈이 부동산에 몰리고 그러니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까 다른 데로 안 가죠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동산을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좋아 보이네 보니까 얼마예요? 월세입니다. 매매는 한 2, 30억 할걸요? 근데 참 사람이라는 건 들어와서 이렇게 막 눈빛이 멸치의 눈빛이 느껴졌는데? 아니야. 집이 이렇게 넓고 좋고 그러니까 김 작가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 같고 월세라는 게 좋은 사람 같죠? 그리고 나 막 시기 질투도 생기고 에이 출연 안 할 거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여기 와서 왜 김 작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까지 책도 좋은 일 하고 있습니다. 앉았는데 이거 월세예요?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되게 사람도 좋아 보이고 같이 친하게 지낼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 이런 아파트 내 좋아 보여서 이게 본인 거라고 생각하면 2, 30억 하면 내가 2, 30억 주고 20억 주고 샀다고 쳐요. 그럼 내가 20억을 여기에 이걸 안 샀으면 이걸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영업을 할 수도 있고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됐을 텐데 이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그게 그 돈이 글로 안 간 건 맞지 여기까지는. 근데 본인이 20억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돌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왜 오뎅집 창업을 안 하고 아파트를 샀을까요? 나는 아파트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아파트를 사지 라고 한다고 그럼 오뎅집을 사지 않아요. 난 그냥 기다린다고. 아파트 살라고. 어떤 규제 때문에 못 산다면. 왜? 나는 아파트가 좋거든. 그런데 본인은 아파트를 팔았죠. 왜 팔았어요? 아파트가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난 아파트가 좋은 사람은 아파트를 사도록 해주고 그렇다고 공짜로 아파트 가져오나요? 내 돈이 글로 가지. 아파트가 좀 싫어서 나는 오뎅집이나 할래 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그 돈이 가야 오뎅집이 되잖아요. 그러니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해주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해주는 게 경제를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아파트를 못 사죠? 아파트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째는 못 사죠. 취득세 때문에. 그리고 뭐 10년 거주 안 했으면 못 팔고 뭐 살 사람도 못 사고 팔 사람도 못 팔고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아파트만 팔리면 오뎅집을 하고 말겠다는 사람도 계속 이 아파트 쥐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아파트를 정말 사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야, 네 오뎅집이나 해. 웃기지 마.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오뎅집을 누가 하면 오뎅집이 없으니까 다들 외국 가서 관광하고 오뎅 사 먹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다주택자 협회가 있으면 협회장이 참 잘 어울리실 것 같다라는. 다주택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놀리는 거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정은 이해해요. 제가 비트코인 없어 봤잖아요. 없어서 그거 1억 5천 가는 것까지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이 미워지더라는 경험도 했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이해가 돼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된다. 기자님 또 올해 나오셨으면 이제 1년에 한 번씩 뵙고 있으니까 내년에 뵈니까 저희 시청자분한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김작가TV 시청자 여러분 너무 하십니다. 또요? 3프로TV 좀 와주시고 좀 언더스탠딩도 좀 와주시고 제가 이렇게 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십시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3%TV 구독자 많이 저희가 따라잡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한 100만 가까이 쳐놨으면 이제 한 2, 30만입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 하는 얘기가 진짜 김 작가 같은 분이 진행자인 게 진짜 좋은 거구나. 참 마력이 있어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듣고만 있을 뿐인데. 그러니까 듣기만 할 뿐인데 야, 어쩌면 이럴까. 나중에 이게 유튜브 하지 말고 그 검찰 수사관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앞에 김 작가님 딱 앉아 있으면 다 볼 것 같아 그냥. 그 뭐 뭔지 모르지만. 프로파일러 같은 거 해야 되나? 그러네. 자, 네, 김 작가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신간 이준우의 다시 만난 경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 기자님과 또 다음번에 내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준우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